2026년 2월 6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말 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 터치를 하는 아주 쫄깃한 상황을 보였습니다. 반등이 좀 나와서 지금 6만 4천 달러대, 6만 5천 달러대 오르내리고 있지만 사실 이 반등 기대감 자체가 좀 꺼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포 심리가 상당히 짙습니다. 특히 10월 고점 12만 6천 달러와 비교했을 때 지금 50% 폭락을 한 거라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나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더 놀라신 분들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포 탐욕 지수 상황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질어질한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9까지 내려갔습니다. 9. 극단적인 공포 단계 숫자가 지금 한 자리 숫자가 나왔는데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숫자입니다. 2022년 6월 이후에 지금 3년 8개월 최저치 3년 8개월 최저치가 지금 현재 시장의 심리를 상당히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가격이 빠지면서 변동성이 치솟고 공포에 질린 개미 투자자들 패닉 반응이 쏟아졌고 구글에서는 또 비트코인 폭락을 검색하는 횟수도 급증한 그런 결과가 이 숫자 하나 지금 9라는 숫자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심리가 말 그대로 극단에 몰려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공포가 크다라고 해서 이 공포의 원인이 한 가지라고 착각을 하면 심리가 조금 더 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일수록 악재 뉴스 하나를 찾으려고 할수록 판단이 또 흐려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런 급락은 대개 사건이 아니라 어떤 메커니즘이 가격을 끌고 가는 그런 날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발언 또 어떤 정책 하나가 이렇게 10% 이상의 폭락을 단방에 만들어내지는 않고 이거는 구조적인 힘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이 빌어먹을 공포가 어디서 온 건지를 좀 따져보면 우리가 또 나름의 인사이트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또 크립토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유동성 압박이 만든 강제적인 리셋인지, 그리고 바닥의 단서 또 리스크를 같이 저울에 올려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급락 상황을 악재로만 보면은 이게 해석이 또 어긋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더 중요한 그림은 이 동반 하락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 비트코인만 빠진 게 아니고 암호화폐 시장 내적인 악재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전자산인 금도 빠졌고 은도 빠졌습니다. 특히 요즘에 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이건 뭐 거의 잡코인 수준으로 흐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주식시장도 빅테크 위주로 함께 빠지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금과 은 모두 몇 달 동안 봤을 때 주간 기준으로는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손절 인증도 쉽게 바라볼 수가 있고, 여기저기서 커뮤니티에서는 원망, 후회, 남 탓 여러 가지로 지금 차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암호화폐 투자자들만 겪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좀 나름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거는 보통 주식이 빠지면 금은 오르죠.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까지, 은까지 같이 빠졌다는 것은 이게 지금 특정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힘이 작동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안전자산조차 현금화의 대상이 된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비유를 해보자면 어떤 건물 한 채가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는 그 건물의 부실 시공을 의심해야 될 겁니다. 시공사를 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거리에 있는 건물 10채가 동시에 흔들렸다면 이거는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지진이 난 겁니다. 지진. 땅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정확히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건물 자체가 부실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금융시장 지반 자체가 지금 흔들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진의 진원지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로이터 보도 내용인데
최근 며칠 동안 금, 은 같은 금속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마진콜 그리고 유동성 쇼크가 발생을 했고 그 충격이 비트코인과 주식 시장까지 번졌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 또 AI 섹터의 과도한 자본 지출 우려, 여기다가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시장 전반의 유동성 압박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코인이 싫어서 판다가 아니라 현금이 필요해서 뭐든 파는 그런 구간이 지금 열려버린 겁니다. 너무 빨리 열려서 지금 우리가 약간 당혹스럽고 공포 심리를 느끼게 된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국면은 속도가 진짜 비정상적으로 빠르다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 마음을 바꿔서 파는 게 아니라 이 마진콜이라는 규칙 때문에 자동으로 지금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 이상 폭락이 나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데 내려간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 느낌이 바로 이 강제 디레버리징 구간의 특징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진단이 중요한 게 만약 암호화폐 자체 구조적 문제가 생긴 거라면 이 회복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022년 FTX 사태 우리가 아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것도 그게 암호화폐 생태계 내부의 이 신뢰 붕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성격 자체가 좀 다릅니다. 외부 유동성 환경에 의한 충격이라면 유동성이 회복되는 순간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등하는 자산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바닥을 때려 맞추려는 시도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갈라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는 항복하고 ETF는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개미들과 기관들의 어떤 행태 차이를 우리가 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RSI가 17,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비트코인 RSI가 17.6까지 내려온 거를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상당히 드문 과매도다 라고 코인데스크는 분석을 했습니다. RSI는 자산의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는 기술적 지표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고 보통 30 이하면 과매도로 봅니다. 17, 지금 17.6, 17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과매도를 지금 한참 넘어선 수준이다. 극단적인 과매도 상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RSI가 이 정도로 떨어진 게 역사상 딱 2번 뿐이었습니다. 2018년 약세장 바닥에서 9.5,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그때 폭락 3월 15.6, 그리고 지금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앞에 두 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2018년에 3,150달러 바닥에서 8개월 만에 13,800달러까지 4배 이상 올랐습니다. 2020년은 뭐 대부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코로나 쇼크 때 3,900달러까지 밀렸다가 1년여 만에 6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6배가 넘는 상승이었습니다. 특히 2020년은 조금 지금이랑 분위기가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암호화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위기였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RSI가 17이라는 게 이제부터 오르기만 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또 희망회로 돌리는 용도로 사용하면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RSI는 방향이 아니라 온도다. 지금은 시장의 온도가 극단까지 올라가 있다라는 거고, 이런 구간은 급반등과 다시 한번 또 재하락이 동시에 가능한 극단적인 변동성 구간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작은 재료에도 크게 흔들리고, 그래서 RSI 17, 이것은 바닥이다, 사야 된다 라는 근거가 아니라 시장이 과열된 공포 상태에 진입했다 라는 국면의 판정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전쟁터에서 총알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매도 에너지가 극단까지 소진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총알이 소진된 전장에서는 아주 작은 매수세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위로 움직일지 새로운 폭격이 들어와서 아래로 움직일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분할 매수 들어가기에는 괜찮은 시점, 적절한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추가 매수, 분할 매수를 시작했는데 바닥이 과연 어딜까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의 항복 상황, 위크핸드들은 던졌다. 이 코인데스크 보도 내용을 보면 단기 보유자들이 24시간 동안 6만 BTC를 거래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2억 달러, 6조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하루 만에 이 정도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량을 거래소로 보냈다라는 것은 대부분이 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포지션을 청산한 겁니다. 논리로 파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없어서 팔린 물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항복 매도, 시장 용어로는 카피출레이션. 전쟁에서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 백기를 드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어떤 가격이든 상관없이 던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닥은 대개 마지막에 약한 손이 항복할 때 만들어집니다. 메커니즘은 단순합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려면 매도 압력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팔아야 가격이 내려갑니다. 항복 매도가 쏟아진다는 것은 그동안 참고 있던 사람들까지 전부 물량을 시장에 쏟아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팔 사람이 이제 남지 않습니다. 공포에 따른 매도가 쏟아진 뒤에야 매도 압력이 소멸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단기 보유자의 항복은 바닥이 왔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만들 조건이 등장했다 정도가 더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항복이 나와도 유동성 쇼크가 계속되면 한 번 더 밟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복이 나왔다라는 팩트로 국면은 읽을 수 있지만 그 다음은 바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빵 매수가 아니고 몰빵 매도도 아니고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ETF는 딱 6%밖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공포와 매도의 극단을 우리가 개미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라면 공포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세력의 존재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의 분석 내용인데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40% 넘게 빠졌는데 같은 기간 비트코인 ETF에서 빠져나간 자산은 고작 6.6%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94%는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서 던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거의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구조가 다르다는 측면, ETF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통 1에서 2% 정도입니다. 비트코인이 40% 정도 빠져도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는 0.5에서 1% 미만의 손실입니다. 이 체감 충격이 암호화폐 전업 트레이더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전통 금융시장에서 여러 번의 사이클을 직접 경험한 투자자들이라는 겁니다. 2008년 리먼 사태, 2020년 코로나 폭락을 겪으면서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에 파는 게 가장 나쁜 선택이다라는 걸 몸으로 배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학습된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자본이고 그래서 이른바 스마트머니가 공포 속에서도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구조 자체가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빠른 돈, 그러니까 레버리지와 단기 보유자는 공포에 흔들리며 항복이 발생했다는 거 우리가 데이터로 바라볼 수가 있고 느린 돈, 그러니까 ETF와 전통 포트폴리오는 아직 구조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분리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바닥은 모두가 던졌을 때가 아니라 약한 손들, 위크핸드들이 던지고 스트롱핸드, 강한 손들이 흡수할 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과거 사이클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2018년이나 2020년에는 이런 구조적 바닥,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않는 ETF 자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는 정확히 그 갈림길 위에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바닥이다, 지금 사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짚었듯 바닥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RSI가 역사적인 극단,
항복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 스마트머니는 버티고 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또 바닥 언저리 정도로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데이터만 또 골라서 우리가 바라보면 또 편향성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시장이 반등을 주더라도 그 반등이 추세 전환이 되려면 현실적인 공급 압력을 또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리스크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퀀트 수석 애널리스트 줄리오 모레노의 분석인데, 현재 1BTC를 채굴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7만에서 8만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 채굴사들의 경우에도 6만에서 8만 달러 수준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대니까 채굴을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그런 구조에 진입을 한 겁니다. 전기료, 장비 유지비, 인건비를 쓰면서 비트코인을 캐는데, 이 캔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이 비용보다 지금 낮은 상황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격이 채굴 비용 아래로 내려가면 그 순간부터는 심리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흔들립니다. 채굴사들은 전기료와 막대한 또 운영비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압박은 결국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매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대형 채굴자들의 보유량은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들이 버티지 못하고 대량 매도에 나서면 시장에 추가 하락 압력이 발생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채굴사가 같은 비용 구조를 갖는 건 아닙니다. 모레노도 회귀 기반 추정이라는 한계를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원가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사실 자체가 시장의 심리적, 재무적 압박을 동시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팔 사람들 다 팔았다라는 판단에 한 가지 변수를 더하는 요인입니다. 이 채굴사라는 아직 팔지 않은 대형 매도 압력 세력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파생상품 시장 상황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물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크게 좌우된다라면 옵션 시장은 기관과 전문 트레이더들의 냉정한 확률 계산이 반영되는 곳입니다. 코인데스크 분석 내용을 보면 옵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3월 안에 9만 달러를 회복할 확률을 6%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선명해지는데, 데리비트에서 3월 27일 만기 9만 달러 콜옵션이 522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반면 같은 날 5만 달러 풋옵션은 1380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하락보험이 상승 베팅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비싼 겁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 아니라 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돈을 걸고 위보다 아래가 더 무섭다를 지금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같은 날은 바닥을 때려 맞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어떤 판정의 날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가 진짜다. 비트코인은 하루에 10% 넘게 급락했고 장중 6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극단적 공포 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지만 공포의 원인은 코인 고유의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금, 은 변동성과 마진콜이 유동성 쇼크를 만들었고 그 충격이 리스크 자산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집안 자체가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바닥의 단서는 누가 항복했고 누가 버티는가에서 나옵니다. 단기 보유자들의 42억 달러 규모의 항복 매도가 약한 손이 던지는 신호, 이 바닥의 조건이지 확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RSI 17은 방향이 아니라 극단 변동성의 신호입니다. 희망회로가 아니라 국면 판정 도구로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ETF에서 6%만 빠졌습니다. 느린 돈, 스마트머니는 아직 버티고 있고 이건 과거 사이클에는 없었던 구조적인 바닥입니다. 네 번째로는 리스크는 실물에서 나옵니다. 이 채굴 비용 대비 현재 가격이 낮아져서 채굴사 압박이 현실 리스크가 됩니다. 옵션 시장은 3월에 9만 달러 회복 확률을 6% 미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숫자는 오히려 반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2018년에도 2020년에도 시장이 가장 절망적이라고 느꼈던 그 지점이 돌이켜보면 최고의 매수 구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은 공포가 지배하고 있었고 비트코인 끝났다, 암호화폐 끝났다 이런 목소리가 시장을 뒤엎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기회가 내일 올지 한 달 뒤에 올지 석 달 뒤에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타이밍까지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건 사짜 기질이 좀 다분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 신호는 또 상승 확정이 아닙니다. 판단을 감정에서 데이터로 옮기라는 신호라고 바라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성급한 매수도 아니고 공포에 따른 매도도 아닐 겁니다. 저는 분할 매수를 시작했지만 지금이 바닥인지 더 떨어질지 알 수 없고 그때를 대비하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을 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6만 달러가 바닥이 아니다. 이걸 따지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건 사실 예측의 영역이고 예측은 어떤 분석가의 명확한 도구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대신 한 4가지 정도 잘 체크하면 이 시장이 리셋을 끝냈는지를 판단할 근거는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ETF의 흐름, 6% 수준의 이탈이 가속화되는지 아니면 안정되는지, 느린 돈이 스마트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진짜 위험한 신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공 매도의 지속 여부입니다. 이 거래소 유입이 한 번으로 끝나는지 계속 커지는지, 한 번이면 조건 충족이고 연속이면 추가 하락 경고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채굴사들의 스트레스, 가격이 원가 이하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채굴사 매도 압력은 현실화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옵션의 공포, 9만 달러 콜이 살아나는지 5만 달러 풋이 더 비싸지는지, 이 보험료의 방향이 곧 시장의 전망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